2026년 3월 이라크 북부의 산악지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천 명의 전투원들이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란 영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기를 단 병사도 나토의 제복을 입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쿠르드 전투원들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나라가 없는 민족, 100년 동안 약속을 받고 100년 동안 그 약속이 깨지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항공모함만 11척, 핵탄두는 5,500발,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이란 땅에 직접 병력을 보내지 않고 쿠르드 전투원들을 앞세웠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100년 동안 강대국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이 민족은 왜 또다시 전쟁터에 나섰을까요? 배신의 역사를 몸으로 겪은 그들이 왜 다시 총을 들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쿠르드족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쿠르드족,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중동 역사의 거의 모든 전쟁에 등장합니다. 냉전 시대에도, 걸프전에도, 아이시스 전쟁에도,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에도 말이죠. 매번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만 매번 전쟁이 끝나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민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중동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논리 속에서 민족 하나가 어떻게 이용되고 버려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봅시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네 나라가 맞닿은 지점,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특정 나라 안에 사는 소수 민족이 아닙니다. 네 나라의 국경이 그들의 땅을 가로질러 그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하나의 땅에서 살던 사람들 위에 강대국들이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인구는 약 4천만 명. 한 나라의 인구에 맞먹는 민족이 나라 없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을 가리켜 세계 최대의 무국가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인 단일한 세력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각 나라 안에서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고 정치적 목표도 다르며 심지어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4개의 세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터키의 쿠르드입니다. 터키 인구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하는 대규모 집단이지만 터키 정부는 쿠르드 무장 세력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수십 년째 탄압해 왔습니다. 특히 PKK, 즉 쿠르디스탄 노동자들은 터키뿐 아니라 미국과 EU로부터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입니다. 이 세력은 4곳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반자치주의를 인정받아 자체 의회와 군대인 페시메르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에서 사실상 독립된 행정구역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내 세력 중 가장 긴밀합니다. 세 번째는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입니다.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급부성한 세력으로 특히 아이시스와의 전투에서 미국과 함께 싸우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YPG라는 이름의 민병대가 핵심이며 여기에는 여성 전투부대도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란 쿠르드 반정부 세력입니다. 이란 내 쿠르드족은 오랫동안 이란 정권의 억압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란 혁명 직후부터 무장 투쟁의 역사가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네 세력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쿠르드 문제를 단순히 쿠르드족 대
주변국의 구도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터키의 쿠르드와 이라크의 쿠르드는 때로 서로 적대적이고 미국은 이라크 쿠르드는 지원하면서 터키 쿠르드는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국경선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쿠르디스탄, 즉 쿠르드의 땅이라는 꿈. 하지만 그 꿈을 향한 길은 저마다 달랐고 그 차이가 100년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중동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던 시기, 쿠르드족에게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연합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 체결된 세르브 조약. 이 조약에는 쿠르드 자치국가 수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민족이 드디어 자신들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후 그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터키 공화국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체결된 로잔 조약에서 쿠르드에 관한 내용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새로운 판을 짜는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쿠르드족이 살던 땅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네 나라의 국경선 안으로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민족이 나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 위에 국경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쿠르드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100년은 희망과 배신의 반복이었습니다. 1946년 이란 북서부의 마하마드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쿠르드족이 세운 최초의 독립국가였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탄생했지만 소련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쿠르드 카드를 버리자 1년도 채 되지 않아 붕괴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처형되었고 독립의 꿈은 1년 만에 끝났습니다. 1988년에는 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 민간인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할라브자 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단 하루 만에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아이들, 노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와 이란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살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미국은 쿠르드족에게 봉기를 촉구했고 쿠르드 전투원들은 실제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원을 약속하고도 철수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는 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했고 수십만 명의 쿠르드 난민이 산악지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쿠르드족 사이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역사를 들여다볼수록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많은 배신과 고통을 압축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강대국은 필요할 때 손을 내밀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조용히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된 결과가 이 속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신인 걸 알면서도 강대국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냉정한 현실주의일까요? 쿠르드족과 미국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쿠르드족이 필요할 때 손을 잡고 필요가 없어지면 놓아버렸다. 이것이 냉전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쿠르드족은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970년대 CIA는 이라크 쿠르드 반군을 비밀리에 지원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당시 소련과 가까웠던 이라크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쿠르드 반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정부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1975년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알제 협정을 중재하면서 쿠르드 지원을 하루아침에 중단했습니다. 쿠르드 반군 지도자 무스타파 바르자니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쿠르드 전투원과 가족들이 이라크 정부군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버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역사는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2014년 아이시스가 중동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정규군은 아이시스 앞에서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훈련시킨 군대가 순식간에 붕괴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아이시스를 막아낸 것은 쿠르드 전투원들이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북부의 코바니 전투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이시스는 코바니를 완전히 포위하고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쿠르드 전투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성 전투원뿐 아니라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투부대 YPJ가 최전선에서 싸웠고,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공중 지원과 쿠르드 지상군의 협력으로 코바니는 지켜졌습니다. 이후 쿠르드 민병대는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지원했고 훈련을 제공했으며 함께 아이시스 점령지를 하나씩 탈환해 나갔습니다. 2019년 아이시스의 마지막 거점 바구주가 함락되었을 때 지상에서 싸운 병력의 핵심은 쿠르드 전투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구주가 함락된 지 불과 몇 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아이시스를 무찌른 쿠르드 전투원들이 이번에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쿠르드 자치지역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수십만 명의 쿠르드 민간인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우리의 동맹을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버림이었습니다. 아이시스와 싸울 때는 파트너였다가 전쟁이 끝나자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쿠르드족은 미국을 어떻게 볼까요? 완전한 불신도 아니고 완전한 신뢰도 아닙니다. 쿠르드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을 가리켜 믿을 수 없지만 필요한 파트너라고 표현합니다. 배신의 역사를 알면서도 손을 잡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 말고는 자신들의 목표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쿠르드족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가 2026년 이란 전쟁에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26년 초 중동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사라지자 이란 내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보복을 외쳤고 중동 전역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중동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이란 내 5개 쿠르드 정당이 전격적으로 군사, 정치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평소에는 노선 차이로 협력하지 않던 세력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정권의 탄압을 견뎌온 세력들이 처음으로 공동의 깃발 아래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란 정권을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쿠르드 자치 지역을 확보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왜 하필 지금 움직였을까요? 답은 혼란이 곧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으로 권력 공백이 생겼고 혁명 수비대는 외부의 적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란 중앙정부가 가장 취약해진 바로 그 순간 쿠르드 세력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힘을 집결시켰습니다. 강대국이 만들어낸 혼란의 틈새를 파고드는 것. 이것이 국가 없는 민족이 역사적으로 생존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서부 쿠르드 거주 지역에서는 이미 이란 정부군과의 교전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악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쿠르드 전투원들이 가장 잘 아는 방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이란 정권이 약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의 쿠르드족은 페르시아어 교육만 허용되었고 쿠르드어 방송은 금지되었으며 쿠르드 문화 행사는 탄압받았습니다. 단순히 자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쿠르드족의 선택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 지도에서 지워진 민족이 다시 존재를 증명하려는 싸움. 그것이 2026년 이란 전쟁에서 쿠르드족이 다시 전장으로 걸어 들어간 진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이 싸움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 반대의 결말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쿠르드족은 강대국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쿠르드 전투원의 이란 진압을 승인했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고 백악관은 중동의 안정을 원한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이번 쿠르드 작전 사이에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지도자들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적 소통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시점이 묘했습니다. 쿠르드 정당 연합이 결성되고 전투원들이 이동을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쿠르드족은 훌륭한 전사들이라며 이들의 전투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단순한 덕담으로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황들이 있습니다. 복수의 중동 매체와 서방 언론은 CIA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를 통해 이란 쿠르드 세력에 무기와 통신 장비를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 국경 인근에서 쿠르드 전투원들의 집결이 포착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 특수부대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공항을 통해 정체불명의 군수물자가 반입되었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공식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공식 승인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것, 즉 묵인했을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란을 직접 공격하면 중동 전체를 상대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미군 병력을 지상에 투입하면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 여론도 새로운 중동 지상전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접 싸우지 않고 이란 내부를 흔들 수 있는 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바로 이란 내 쿠르드 전투원들입니다. 이것이 대리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이 방식을 반복해 왔습니다. 직접 전투보다 현지 세력을 앞세우고 무기와 정보를 지원하며 공중에서 엄호하는 방식, 비용도 적고 미군 사상자도 줄이며 외교적으로도 부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쿠르드족은 이 구조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움직인 이유는 앞서 말했듯 이 혼란이 10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쿠르드족과 미국 사이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중동 문제를 다룰 때 터키를 빠뜨리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놓치는 것입니다. 터키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나토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터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쿠르드 문제에서만큼은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터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쿠르드 무장 세력은 테러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PKK는
1984년부터 터키 정부와 무장 투쟁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4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터키 정부만의 시각이 아니라 터키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시리아에서 협력한 쿠르드 민병대 YPG와 PKK의 관계입니다. 터키는 YPG가 PKK의 시리아 지부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국은 YPG를 ISIS에 맞서는 별개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지원을 정당화해왔습니다. 같은 조직을 두고 동맹국인 미국과 터키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은 2019년 미국 철수 이후 폭발했습니다. 미군이 빠지자마자 터키는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에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었던 쿠르드 전투원들이 같은 미국의 동맹인 터키에게 공격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터키는 극도로 불편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이 약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쿠르드 세력이 강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란 서부에 쿠르드 자치지역이 생기면 터키 내부 쿠르드족이 자극받고 그것은 곧 터키 내부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미국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쿠르드를 지원하면 나토 내 협력을 제고하겠다는 압박입니다. 결국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쿠르드를 지원하면 이란을 흔들 수 있지만 터키와 갈등이 생깁니다. 터키를 달래기 위해 쿠르드 지원을 줄이면 가장 강력한 대리전 카드를 잃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미국 외교가 쿠르드 문제 앞에서 항상 일관성을 잃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 없는 외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늘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이란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란을 하나의 단일한 민족, 단일한 목소리로 움직이는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란의 내부는 전혀 다릅니다. 이란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지배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 정도입니다. 나머지 40%는 아제르바이잔계, 쿠르드족, 아랍계, 발루치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란 국민 10명 중 4명은 페르시아인이 아닌 겁니다. 이 소수민족들은 오랫동안 언어교육 제한, 문화 억압, 낮은 정치적 대표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이란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불만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불만이 지금 이 순간 터질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쿠르드족이 이란 서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른 소수민족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서부 아제르바이잔계는 오래전부터 자치를 꿈꿔온 세력이 있고 이란 석유 생산의 핵심 지역인 남서부 후제스탄의 아랍계 주민들은 가장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집단 중 하나입니다. 동남부 발루치족은 시아파 중심의 이란 정권과 종교적으로도 충돌해왔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이란 정권은 사방에서 불이 붙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외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고 내부에서는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구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강력해 보이던 국가가 무너질 때 그 시작은 항상 내부의 균열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소련도, 유고슬라비아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민족 갈등이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란이 그 수준의 분열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내부 진압 능력을 갖추고 있고 외부의 위협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는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쿠르드족의 움직임은 이란 전체 소수민족에게 보내는 신호탄입니다. 그 신호가 얼마나 멀리 퍼질지가 이번 전쟁의 또 다른 핵심 변수입니다. 전쟁은 총성만으로 울리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립니다.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뛰고 주식시장이 요동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이 전쟁의 여파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이 좁은 바닷길의 폭은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3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에서 생산된 석유가 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바닷길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도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9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을 때 국제 유가는 단 며칠 만에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실제 봉쇄도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실제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그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유가의 2배에서 3배 수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릅니다. 식료품, 전자제품, 의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미 2026년 초 이란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를 반영한 프리미엄이 유가에 붙기 시작했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에너지 충격을 받는다면 아시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쿠르드족의 전쟁 참전이 세계 경제와 무슨 관계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직접적입니다. 쿠르드 전투원들이 이란 서부에서 이란 정규군과 교전을 벌이면 이란 정권은 내부 전선에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더 일찍, 더 강하게 꺼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부가 흔들릴수록 외부를 향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위기에 물린 정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반대로 쿠르드 전선이 이란을 내부에서 충분히 흔든다면 이란이 해협 봉쇄에 집중할 여력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리전 전략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접 군사 충돌 없이 이란의 내부를 흔들어 해협 봉쇄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 결국 쿠르드 전쟁은 중동의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연결된 문제이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주유소 앞에서 오른 기름값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 그 뒤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산악지대에서 총을 든 쿠르드 전투원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의 역사는 유독 같은 장면을 너무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이 끝난 후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란 정권이 내부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중재 아래 이란 서부의 쿠르드 자치지역이 공식 인정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처럼 실질적인 자치구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지도 위에 자신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이란 정권의 붕괴 수준의 약화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두 조건 모두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쿠르드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말입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미국이 이란 내 새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핵 프로그램, 에너지 협상 같은 빅딜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쿠르드 문제는 슬그머니 의제에서 빠집니다. 1975년에도 199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쿠르드족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워졌습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쿠르드 전투원들이 이란 서부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순간 터키가 움직입니다. 이란과 터키는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지만 쿠르드 세력의 성장을 막는다는 공동 목표 앞에서는 협력한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터키와의 관계를 이유로 쿠르드 지원을 축소하고 결국 쿠르드 전투원들은 이란군과 터키군 사이에 끼어 고립됩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그 속담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쿠르드족에게 유리한 결말은 하나뿐이고 불리한 결말은 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의 쿠르드족은 아이시스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존재를 알렸고 소셜미디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5년에 버려질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적어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다른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봄, 이란 국경을 넘은 쿠르드 전투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산악지대 어딘가에서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보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입니다. 약속과 배신이 반복된 100년,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아온 10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100년. 1920년 약속받은 나라는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1946년 세운 공화국은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1970년대 CIA의 지원은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1991년 봉기에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9년 아이시스를 함께 못 치른 직후 미국은 떠났고 터키의 공격이 뒤따랐습니다. 5번의 배신. 그런데도 쿠르드족은 다시 전장에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2019년 미군 철수 직후 한 쿠르드 여성 전투원이 서방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당할 것을 알았다고. 그런데도 싸운 이유는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 말이 쿠르드족의 100년을 압축합니다. 강대국을 믿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지워지기 때문에 총을 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솔직히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빅딜을 원할 것이고 터키는 쿠르드 자치를 막으려 할 것이며 이란은 내부 통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쿠르드족은 조용히 버려졌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쿠르드족을 버리는 순간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그것이 이번 결말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조용히 지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6번 배신당한 후 7번째 전쟁에 나서는 선택, 용기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쿠르드족의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